이탈리아 명문고 학생들의 한국 여행 영상이 유럽에서 화제입니다. 3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배울 게 없다던 그들이 4일 만에 완전히 달라져 돌아왔습니다. 경복궁에서 눈물 흘린 학생, 테이블 호출벨에 경악한 요리사 지망생, K-팝 공연을 보고 춤을 따라 추기 시작한 클래식 음악도. 한국의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이탈리아 학생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충격적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라고 해요. 우리 가족은 3대째 로마에서 전통 피자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에게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예술이고 문화적 정체성이에요. 피자 도우를 던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건 5살 때부터였으니까요. 로마의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던 그 오후, 우리 학교 리카 강당에서 교장 선생님이 올해 수학여행지를 발표했어요. 매년 베네치아나 파리, 바르셀로나 같은 유럽의 문화도시를 방문했던 우리 학교였기에 모두들 올해도 비슷한 곳을 기대하고 있었죠. 교장 선생님이 올해 국제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한국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자 강당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저도 주변 친구들과 놀란 눈빛을 교환했죠. 한국이라니 하는 의아함과 왜 하필 한국인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강당에서 나오면서 반대표 루카는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친구였죠. 우리가 한국에서 뭘 배울 수 있냐며 의문을 표했고 친구들은 그의 의견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루카의 생각에 강하게 공감했죠. 우리는 문화와 예술의 발상지인 이탈리아 학생들인데 왜 우리가 한국에 가야 하는 걸까요? 교실로 돌아와서도 한국 수학여행에 대한 불만은 계속됐어요. 한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한국 피자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모습에 저는 경악했어요. 파인애플에 콘, 그리고 달콤한 소스까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국 피자는 진정한 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피자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느꼈죠. 친구들도 웃으며 제 의견에 맞장구를 쳤어요.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피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니까요. 피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에요. 이탈리아에서는 피자 한 판 주문하면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몇 분 만에 나온다는 사실에 의문을 표했어요. 그런 빠른 시간에 만들어지는 음식이 어떻게 정성이 들어간 진짜 피자일 수 있냐고 생각했죠.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 피자는 그냥 짬뽕 음식처럼 온갖 재료 퍼넣어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빈대떡이라는 음식을 언급하며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했죠. 전통 요리에 이상한 것들을 마구 섞어버리는 문화가 결국 같은 거라고 느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나누자 친구들도 저마다의 불만을 쏟아냈어요. 한 친구는 한국 음식은 다 매워서 먹을 수 없을 거라고 걱정했고 또 다른 친구는 한국은 역사도 짧고 볼 것도 없을 거라고 단정지었죠. 그때 교실 뒤쪽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교환학생 소피가 우리의 편견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그녀는 우리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소피는 우리의 한국에 대한 지식 수준을 의문시하며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라는 점을 설명했어요. 그녀는 K-팝, 영화, IT 기술 등을 예로 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발전된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죠. 루카는 소피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K-팝을 단지 상업적인 음악이라고 폄하하며 이탈리아에는 베르디, 푸치니, 비발디 같은 진정한 음악가들이 있다는 자부심을 표현했어요. 저는 소피의 말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의 이상한 피자만 떠올랐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것을 진짜 피자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방과 후 저와 루카를 포함한 친구들은 학교 앞 카페에 모여 한국행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저는 왜 하필 한국이냐며 의문을 표했죠. 문화라면 그리스나 이집트도 있는데 적어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에 가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했어요. 루카도 제 의견에 동조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삼성폰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매운 음식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다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가면 적어도 한국 피자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생각을 친구들에게 나누자 다들 웃으며 동의했어요. 소피는 우리의 태도에 실망한 듯 했어요. 그녀는 우리가 너무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여행이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비쳤죠. 저는 소피의 의견을 무시하고 어깨만 으쓱했어요. 어차피 우리 모두는 한국보다 이탈리아가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탈리아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카페 테라스에서 저는 그저 이 여행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어요. 결국 교장 선생님은 우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국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짐을 싸면서도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필 한국인지, 그곳에서 정말 배울 것이 있긴 한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피자는 정말 피자라고 할 수 있는 건지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내내 저는 여전히 이 여행에 대한 회의감을 품고 있었죠. 피곤한 얼굴로 입국장을 향해 걸어가며 창밖을 바라봤는데 예상과 달리 공항의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유리와 철골 구조의 현대적인 건물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거든요.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더 놀라웠어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디지털 안내 시스템과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대가 여행객들을 효율적으로 안내하고 있었죠. 루카도 공항의 첨단 시설에 약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공항은 어디나 비슷하다며 진짜 한국은 밖에 나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죠. 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한강을 건너며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세련된 도시 경관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친구들도 차창 너머로 도시를 구경하면서 점점 대화가 많아졌죠. 아마도 우리 모두 예상했던 것보다 서울이 현대적이고 깨끗하다는 사실에 약간 놀란 것 같았어요. 우리의 첫 목적지는 이태원이었어요. 선생님들의 설명으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 지역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첫날로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관광객 함정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버스에서 내려 이태원 메인 거리로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태원 거리의 양쪽으로는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과 바,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미국, 멕시코, 인도, 태국, 심지어 이탈리아 음식점도 보였죠.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고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어요. 저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여기가 한국이야, 외국이야? 라는 의문을 표현했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거든요. 우리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이태원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소피는 이곳이 생각보다 훨씬 국제적이라며 감탄했죠. 루카도 점점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쇼핑몰에 들어가자 여학생들은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마리아는 제품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죠. 이탈리아였으면 3배는 비쌌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어요. 여학생들은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며 점점 더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죠. 쇼핑을 하며 시간이 흘러 배가 고파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 피자를 직접 경험해보자고 제안했죠. 다행히 근처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보였고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이탈리아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테이블에 앉자마자 발견한 것은 테이블 위에 작은 버튼이었어요. 이게 뭐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소피가 설명해 주었죠. 이건 서비스가 필요할 때 누르는 호출벨이라고요. 저는 이 시스템이 낯설었어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는 웨이터의 눈에 띄기 위해 손을 흔들거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직원이 온다니 신기했죠. 호기심에 버튼을 눌러봤는데 예상과 달리 직원이 정말 빠르게 왔어요. 그것도 유창한 영어로 주문을 받더군요. 루카와 저는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우리는 이탈리안 피자 메뉴를 보며 마르게리타 피자와 페퍼로니 피자를 주문했죠. 얼마나 걸릴지 물어보니 직원은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진짜 피자는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 가족 레스토랑에서는 최소 45분은 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약속한 시간보다 더 빨리 8분 만에 피자가 나왔어요. 겉보기에는 이탈리아 피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맛을 확인하기 위해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놀라운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건 분명 전통적인 이탈리아 피자는 아니었지만 맛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도우가 더 얇고 바삭바삭했고 토핑의 조화가 괜찮았죠. 루카도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것이 진짜 이탈리아 피자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괜찮다는 의견을 내비쳤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할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계산서를 보니 가격이 이탈리아의 절반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품질 좋은 음식이 저렴한 가격에 제공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첫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의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의견은 긍정적이었죠. 여학생들은 저렴한 화장품을 한아름 사서 기뻐했고 루카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도 첫날 경험이 나쁘지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호텔에서 아침을 먹으며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는데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죠. 서울은 현대적인 도시라는 첫인상은 받았지만 한국의 역사나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많았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점점 바뀌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전통적인 기와 지붕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갑자기 넓은 광장과 함께 웅장한 궁궐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모습을 바라봤죠. 도시적인 부분만 있다고 생각했던 서울에 이렇게 거대한 전통 문화유산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경복궁 입구에 도착하자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은 가이드가 우리를 반겨주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경복궁이 1395년에 처음 지어졌다고 설명해 주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와 비슷한 시기라는 점이 의외였거든요. 그동안 한국은 그저 현대에 와서야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역사가 있다니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정교하게 설계된 건물들과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 그리고 웅장한 왕의 거처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되고 구성되어 있었죠. 가이드는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복궁의 건축적 특징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둥과 지붕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화려한 단청이었어요. 알록달록한 색상과 정교한 문양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마치 예술작품 같았죠. 안토니오는 이 건축 스타일이 중국이나 일본 건축과도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감탄했어요. 루카는 점점 더 감명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잘 보존된 역사적 건축물이 현대 도시 한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죠. 마치 로마의 포로 로마노처럼 역사가 살아 숨쉬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루카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경복궁 투어 후 우리는 근처의 한복 체험관으로 이동했어요. 처음에는 전통 의상 입기를 망설였죠. 특히 남학생들은 색상이 너무 화려하다며 장난스럽게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실제로 한복을 입어보니 생각보다 편하고 모양도 멋있었어요. 저는 푸른색 바탕에 검은색 조끼가 있는 남자 한복을 입었는데 거울을 보니 꽤 근사해 보였어요. 루카도 한복을 입고 놀랍게도 로마의 토가보다 훨씬 편하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죠. 여학생들은 화려한 색상의 여성 한복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마리아는 푸른색 한복이 그녀의 갈색 머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며 계속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죠.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전통 한식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작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는데 가이드는 이것이 반찬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같은 메인 요리들도 나왔죠. 조심스럽게 김치를 맛보았는데 처음엔 너무 매워서 물을 급하게 마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번째 맛볼 땐 첫 번째보다 덜 맵게 느껴졌고 세 번째부턴 오히려 맛있다고 느껴졌어요. 이런 중독성 있는 맛은 처음이었죠. 불고기를 맛보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양념에 부드러운 쇠고기가 어우러진 맛이 정말 훌륭했거든요.
이런 맛이라면 우리 가족 레스토랑 메뉴에도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오후에는 한국 전통 공연을 관람했어요. 북소리와 함께 시작된 공연은 색색의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부채를 들고 춤을 추는 장면으로 이어졌죠. 그들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유연했으며 음악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발레나 오페라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깊은 예술성과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죠. 저녁에는 K-파프 공연을 관람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공연장으로 향하는 길, 수많은 외국인 팬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한국 아이돌 그룹의 포스터나 응원봉을 들고 있었죠. 이 광경을 보고 K-팝의 글로벌한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공연이 시작되자 화려한 조명과 완벽한 안무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이 우리를 압도했어요.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있던 루카도 점점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도 모르게 발을 탭탭 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웃음이 나왔어요. 공연의 퀄리티가 정말 놀라웠어요. 아이돌들의 완벽한 싱크로율과 라이브 보컬, 그리고 관객들과 소통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프로페셔널했죠. 이건 단순한 상업적인 음악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과 재능이 필요한 예술 형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연 후에는 백스테이지 투어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K-팝 아이돌들의 하루 연습 스케줄을 보니 12시간이 넘게 춤과 노래를 연습한다는 거예요. 또한 세계 시장을 겨냥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배운다고 했죠. 이런 철저한 트레이닝 시스템을 보며 그들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은 흥분된 대화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루카는 제게 다가와 자신이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소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봤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루카의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하루 동안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며 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었죠.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 일정에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삼성 디지털 시티로 향했죠. 버스 안에서 루카가 이탈리아의 기술력도 뛰어나다며 자부심을 표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전시관에 도착해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웅장한 홀에는 최첨단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로봇 안내원이 우리를 맞이했죠. 그 로봇은 이탈리아어로 벤베누티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며 우리를 안내했는데 발음이 완벽해서 모두 놀랐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전시장을 둘러봤어요.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특히 전자제품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 영상을 보면서 이탈리아에서는 아직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여기서는 완전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탈리아는 예술과 음식 문화에서는 세계 최고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배울 점이 많겠네요. 안내원의 설명을 듣던 안토니오가 솔직하게 감상을 표현했어요. 루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스마트 홈 체험관이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음성 명령만으로 TV, 에어컨, 커튼 등이 제어되는 모습이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았죠. 저는 가족 레스토랑에도 이런 기술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문, 조리, 서빙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점심 식사 시간, 우리는 현대적인 푸드코트로 향했어요. 여기서도 또 하나의 놀라움이 있었죠.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하고 진동벨로 음식이 나왔다는 신호를 받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 푸드코트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5, 60대 한국 남성들이었죠. 그들은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주변 터치스크린 주문 시스템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아빠 나이 정도 되는 분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을 꺼리고 대부분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푸드코트의 한 테이블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성 세 분이 태블릿을 보며 열심히 무언가를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 옆 테이블에선 비슷한 연령대의 신사분이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분석하며 음식을 드시고 계셨고요. 이탈리아에서 우리 아빠 세대는 디지털 기기보다는 종이 신문을 선호하는데 한국 아저씨들은 뭔가 스마트하고 나이 들어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 같아 정말 신기했어요. 가이드는 한국의 이 어른 세대가 산업화와 정보화를 직접 경험한 세대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힘든 노동으로 나라를 발전시켰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했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의 중년 남성들은 다른 나라보다 첨단 기기 적응력이 뛰어나다고요. 저는 이탈리아의 아빠 세대와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와 아빠 친구들은 주말이면 느긋하게 골목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축구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를 나누지 이렇게 첨단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오후 일정으로는 한국 고등학생들과의 마지막 교류 시간이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한국 학생들은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죠.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와 유창한 영어 실력이 인상적이었어요. 짧은 교류였지만 우리는 서로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국 학생들은 매일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탈리아 교육 시스템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느꼈어요. 한국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한국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교류 시간 중 한 학생이 제게 한국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잠시 생각해보니 불고기와 김치가 정말 맛있었지만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건 한국식으로 재해석된 피자였어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지만 막상 맛보니 신선하고 창의적이었거든요. 그 학생은 제 대답을 듣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젊으셨을 때 이탈리아 피자를 드시고 한국에서도 이걸 먹을 수 있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한국인 입맛에 맞게 변형시켰다고 해요. 이 말을 들으니 세대를 거쳐 이어진 문화교류의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처음엔 진정한 피자가 아니다라고 비웃었던 한국식 피자에는 사실 깊은 존경과 적응의 역사가 담겨 있었던 거죠. 오후 일정으로는 한국 고등학생들과의 마지막 교류 시간이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한국 학생들은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죠.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와 유창한 영어 실력이 인상적이었어요. 짧은 교류였지만 우리는 서로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국 학생들은 매일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탈리아 교육 시스템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느꼈어요. 한국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한국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 우리는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다양한 반찬들이 나왔고 신선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경험이 정말 즐거웠죠. 특히 불고기와 삼겹살의 맛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우리는 공항 근처 카페에 모여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루카가 먼저 입을 열어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우리 모두가 한국에 대해 너무 얕게 알고 있었다는 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여행 전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은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놀라운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죠. 소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처음부터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상기시켰고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녀의 의견이 옳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바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기 전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탈리아인으로서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다른 문화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 레스토랑으로 돌아간 후 저는 아버지께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레스토랑에도 테이블 호출벨과 같은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죠. 처음엔 아버지가 반대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를 받아들이셨어요. 몇 달 후 우리 레스토랑은 전통적인 이탈리아 피자의 맛은 유지하면서도
좀 더 현대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죠. 심지어 메뉴에는 한국식 불고기 피자도 추가되었어요. 아버지도 이제는 그 피자가 우리 가게의 인기 메뉴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이번 여행은 저에게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일구어온 사람들, 특히 힘든 시절을 겪으며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거든요.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근면함과 혁신의 정신,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런 가치들은 이탈리아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이번에는 더 깊이 있게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탈리안 피자 레시피를 한국 친구들과 나누고 싶네요. 아마 그들도 우리 문화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문화 교류는 언제나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답잖아요. 앞으로의 한국의 발전도 함께 응원할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